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전문가들도 좋고 아니면 정권 전문가들도 좋은데 그 주식이든 환율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그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주장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대부분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N 약세 관련된 이제 근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 1개월 정도 됐죠.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 다수라고 봐야 되는데 2021년 4분기 일본 모역 수지 적자 약 한 5.3조 엔이니까 53억 달러 정도 되죠. 1대 100이니까 달러 그 비율이 한 53억 달러 정도 이제 무역수의 적자인데 이것을 두고 이제 그 엔화 가치가 140 내지 150엔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많았죠. 물론 이제 무역수지 적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는 그 일본 경제 성장률이 10년째 그 0% 내지 마이너스 성장 아니냐. 그래서 일본 엔화 가치 하락은 필연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공장의 대부분은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이제 진출해 가지고 생산 시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세 개,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개 중에 어느 것도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본 4분기 경상수지는 1420억 달러 흑자예요. 그러니까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정도 적자지만은 경상수지는 1420억 달러 흑자예요. 그러니까 수급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수지만 가지고 엔화 약세를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 에너지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급등했죠.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부터 전쟁 얘기는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12월부터 포유환율연구소가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러시아 사태가 불안하니까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유가 상승 원인도 러시아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라는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21년 4분기부터 그 올해 5월까지는 일본 무역수지 적자 원인이 그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연말까지 적자가 아니었다. 원래 1분기에도 적자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4분기에 1420억 달러 흑자라는 얘기는 에너지 가격 포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량이 200억 달러 이상 증가하지 않는 한 증가해도 1분기 경상수지도 흑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에너지는 N 약세와 관계없이 수입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2021년 일본 상장기업 영업실적이 사상 최대입니다. 영업실적이 사상 최대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장사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일본 기업들이 장사를 잘했는데 일본 기업이 위기다? 설득력이 없잖아요. GDP는 일본 기업이 창출하죠. 근데 매출액과 GDP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일본 상장기업 영업실적이 지난해 사상 최대라는 거는 매출액도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GDP 산출 개념상 일본 기업들이 태국 등 동남아에서 생산한 물건은 그
일본 GDP가 아니죠. 매출액은 일본 기업 건데 그 GDP는 일본 GDP가 아니죠. 그리고 또 수입을 해가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수입은 또 상대방 국가에서는 수출이죠. 그러니까 태국에서 수입하면 태국 그 수출이 증가하고 일본은 수입이 감소하지요. 그럼 GDP 개념상 순수출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일본 GDP는 줄어들지요. 그러나 일본 기업의 영업실적은 태국 등에서 생산해가 현지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사상 최대예요. 그리고 이걸 두고 일본 경제가 무너졌다, 이 얘기는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업이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했는데 일본 기업이 무너졌다?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7%예요. 한국이 3.7%고 미국이 약 4% 안팎이니까 가장 실업률이 낮아요. 물론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실업률이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졸 취업자는 한국이나 미국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건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직후죠. 그때도 무역 수지는 140억 달러 적자니까 지난해 4분기 53억 달러 적자보다 2배 이상 적자 규모가 컸죠. 그때 N달러 환율은 107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140억 달러일 때는 107엔, 53억 달러 적자일 때는 140엔 가야고 150엔 가야 설득력이 있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본은 이제 경제 성장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낮은 성장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0%도 대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률, 이것은 일본의 기업의 해외 진출이 원인이죠.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옮겼기 때문에 GDP는 기업이 창출하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낮지만 일본 기업의 영업 실적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 경제가 망가진다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업이 튼튼하고 대학생 취업이 잘 됐는데 왜 일본 경제가 무너진 거죠?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낮은 성장률은 10년 이상 유지됐다는 거죠. 2012년부터 낮은 성장률이었다. 오히려 그때가 더 험악했다. 2012년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 일본 상장기업의 영업실적이 엉망이었죠. 일본을 대표했던 소니 등 IT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부도 위기에 몰렸죠. 그때 N달러 환율은 80엔 안팎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는 N달러 환율이 낮았죠. 그게 N 강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일본 기업들이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하는데 왜 일본 기업이 망했다? 일본 경제가 망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는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올랐을까요? 그것은 포유환율연구소가 얼마 전에 얘기한 대로 일본 은행들과 그 다음에 일본 상장기업들 그리고 일본 국부펀드에서 그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미국 예금이나 단기채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했다, 즉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 라는 그 분석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